자, 오늘 우리가 배워볼 작품은 조친문이라는 작품이고요. 자, 이 작품은 고전 수필이에요. 수필이라는 건 우리가 옛날 사람들의 일기라고 보면 된다고 했죠. 자, 우리 여기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 작품은 고전 수필이자 우리 옛날 여러분 고전은요, 한문으로 적혔냐 한글로 적혔냐를 은근히 구분을 많이 하거든요. 이 작품은 한글로 적혀 있는 수필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다면 수필이 교술갈래다라는 거는 알고 있죠. 교술갈래는 글쓴이 어떤 체험을 바탕으로 교훈을 전달하는, 즉 좀 더 러프하게 말하면 깨달음을 전달하는 문학 갈래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정해진 양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하게 내 생각을 글로 쓰면 되는 그런 갈래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이 작품인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조친문이라는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조가 조의를 표한다라는 거예요. 침이 바늘 침자거든요. 그래서 바늘을 제재로 해서 부러진 바늘에 애도하고 추모하는 특이한 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럼 곧 주제겠죠? 즉 내가 오랫동안 함께해왔던 바늘이 부러진 거에 대한 어떤 슬픔, 즉 바늘에 대한 필자의 슬픔,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이 글의 주제가 된다라는 거죠. 되게 특이한 게 여러분, 이 쌤이 금방 말했다시피 조라는 게 조의를 표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바늘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바늘을 의인화해서 이 바늘이 죽은 것처럼 표현해서 어떤 제문, 제사의 글이라는 거거든요. 제문의 형식을 써서 표현하고 있다. 이런 거는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제문이라는 게 이러한 특징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공부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24년에 실시한 고3 6월 평가원에서도 이런 제문이 이제 고전소설의 일부로 등장을 했는데 우리 다른 이제 고3 친구들이 이 작품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 제문의 형식이나 제문이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친문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어떠한 제문이 나와도 이거 제문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라는 걸 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에 미망인 모씨는 두어자 글로써 침자에게 고하노니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자, 일단 첫 번째 이게 바로 중요한 건데요. 유세차라고 해서 시작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제문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제문의 관습적인 첫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사 지내는 글들에는 늘 유세차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년 모월 모일에 미망인, 즉 그럼 미망인이라는 건요. 남편이 죽고 혼자 사는 여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부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지금 이 글을 쓰는 필자의 처지를 알 수 있겠네요. 이 사람은 남편 없이 혼자 살고 있는 여자예요. 자, 두어자 글로써 침자, 여러분 이 침이 바늘 침자거든요. 즉 이 꼴 바늘을 왜 이렇게 없어지지? 바늘을 의인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작품은 의인화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노란색 치고 갈게요. 자, 인간 부녀의 손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늘이로되 세상 사람 귀 아니 여기는 것은 도처에 흔한 바이로다. 즉 사람들이 이 이제 바늘을 귀하지 않게 여긴다. 그러니까 너무 흔한 거니까 그냥 귀하지 않게 여겼다는 거죠. 이 바늘은 한낱 작은 물건이나 이렇듯이 슬퍼함은 나의 정회가 남과 다름이라 라고 해서 이 사람은 이 바늘이 부러진 것이 매우 슬픈 게 나에게는 굉장히 어떤 사연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오호통제라 여러분 이것도요. 우리가 제문에서 흔히 나오는 관습적인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슬프다 이런 뜻이거든요. 슬프다. 근데 이런 것도 관습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이에요. 아깝고 불쌍하다. 너를 얻어 손 가운데 지닌지 오금 27년이라. 여러분 너는요 바늘을 말하는 거겠죠. 역시 인칭 대명사인
너라고 칭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바늘을 의인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금이라는 거는 뭐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런 말이에요. 이 금이 지금 금자거든요. 지금까지 27년이다 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뭘 알 수 있어요? 화자는요, 필자는요, 물건을 굉장히 소중히 쓰는 걸 좀 알 수 있겠죠. 즉 여기서 우리가 필자의 어떤 성격을 하나 알 수 있어요. 필자는 매우 세심하고 알뜰하고 약간 좀 조심성 있는 성격인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바늘 하나를 27년 쓴 거야. 너네로 비유하면 이런 거죠. 샤프 하나 27년 쓰는 느낌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의 인정이 그렇지 아니하리요. 여러분 서리법이죠. 어떻게 인정이 그렇지 않겠냐? 즉 내가 27년을 썼는데 어떻게 정이 안 들겠냐라는 거죠. 슬프다. 눈물을 잠깐 거두고 심신을 겨우 진정하여 너의 행장과 나의 회포를 총총히 적어 연결하노라 라고 해서 여러분 이게 역시 지금 제문인 걸 알 수 있겠죠. 너가 어떻게 이제 나와 지내왔는지, 그쵸? 지금까지 어떤 삶이죠? 그리고 나의 회포라는 건 나의 감정이에요. 나의 감정을 적어서 연결하다라는 거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영원히 이별하다 이런 말이에요. 영원히 헤어지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늘에 대한 제문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네요. 연전에 우리 시삼촌께옵소서 동지상사 낙점을 무르와 북경을 다녀오신 후에, 여러분 북경은 이제 청나라를 말하는 거죠. 바늘 여러 쌈을 주시거늘 친정과 원근 일가에게 보내고 비복들도 쌈쌈이 나누어 주시고 그 중에 너를 택하여 손에 익히고 익히어 지금까지 해포되었더니. 자, 여러분 봐봐. 자, 여기까지가 화자가 바늘을 만나게 된 경위인 거죠. 즉 필자와 바늘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시삼촌이라는 건 여러분 남편의 삼촌이에요. 시가 시부모 시가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삼촌이 청나라에 갔다 와서 바늘을 많이 사와서 여기저기 나눠주면서 나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슬프다. 연분이 비상하여 너희를 무수히 잃고 부러뜨렸을 때 오직 너 하나를 연구히 보전하니. 자,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바늘이 특별히 의미 있는 이유가 정말 많은 바늘을 받았지만 바늘을 이렇게 한 쌈이라는 거는 바늘 여러 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늘을 여러 개를 받았지만 그 중에서 딱 하나 얘하고만 굉장히 오랫동안 써왔다라는 거죠. 즉 필자는요. 지금 부러진 이 바늘을 특별하게 여긴 거죠. 얘는 나랑 뭔가 인연이 있는 건지 되게 오랫동안 썼다라는 거죠. 비록 무심한 물건이나 어찌 사랑스럽고 미혹하지 아니하리요. 서리법이죠. 이게 마음이 없는 물건이라지만 어떻게 정이 안 되겠냐라는 거죠. 아깝고 불쌍하며 또한 섭섭하도다라고 해서 지금 이 사람이 바늘을 얻게 된 내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남편의 삼촌이 청나라 가서 사와서 내가 갖게 되었다. 나의 신세에 방명하여 스라의 한 자녀 없고 인명이 흉안하여 일찍 죽지 못하고 가산이 빈궁하여 침선에 마음을 붙이고 살고 있대요. 여러분, 자, 우리 필자의 처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또 나왔죠. 아까도 바늘 하나 오랫동안 쓰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조심성 있는 성격이다라는 거 알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삶을 알 수 있죠. 필자의 어떤 처지, 삶을 알 수 있어요. 즉 박명하다라는 거는 명이 이제 박하다라는 거죠. 즉 남편도 일찍 죽고 이 사람은 가난하고 외롭게 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슬하에 자식도 없고요. 일찍 죽지도 못하는데 가산, 집의 재산이 빈궁, 가난해서 나는 그냥 바느질하는 데 마음 붙이고 살고 있대요. 너로 하여 생애, 즉 생계죠. 이 바느질로 생계를 꾸려가는데 도움이 적지 아니하다. 즉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왔다라는 뜻이죠. 즉 이 부분이 바느질로 내가 입에 풀칠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생계를 유지했다. 즉 돈 받고 바느질 해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를 영원히 이별하니 오호 통제야. 이거는 귀신이 시기하고 하늘이 미워하시는 거다라고 해서 나와 필자죠. 바늘의 어떤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아깝다 바늘이요. 어여쁘다 바늘이요. 여러분, 자, 이런 부분은요. 우리가 대꾸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게 뭐 산문이니까 시처럼 표현기법을 엄청 물어보진 않지만 너는 미묘한, 이런 미묘하다라는 건 뭐 섬세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섬세한 품질과 특별한 재치를 가졌으니 물 중에 명물이요 철 중에 쟁쟁이라 민첩하고 날래기는 백대의 협객이고 굳세고 곱기는 만고의 충절이라. 여러분 자, 이 부분이요. 지금 이 바늘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거의 다 대꾸법으로 쓰이고 있는 거 보이죠? 자, 미묘한 품질과 특질, 재질을 가졌으니 물 중에 명물이요. 대꾸법이죠. 철 중에 쟁쟁이라.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좀 이어지는 그런 꾸가 대응되는 느낌이 들죠. 민첩하고 날래기는 백대의 협객이고 굳세고 곱기는 만고의 충절이라. 마찬가지로 여기도 대꾸죠. 자, 추호 같은 부리는 말하는 듯하고 뚜렷한 귀는 소리를 듣는 듯한지라. 여러분 이제 부리는 그 바늘의 끝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귀는 여러분 우리 실을 넣는 부분을 귀라고 하는 거 알죠? 능라와 비단의 남봉과 공작을 수놓을 때 그 민첩하고 신기함은 귀신이 돕는 듯하니.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늘로 내가 바느질을 하면은 되게 귀신이 도와주는 것처럼 바느질이 잘 됐다는 거죠. 어찌 인력이 미칠 바이요. 서리법이죠. 즉 이 바늘이 특별히 품질도 좋고 어떤 능력도 좋았다라는 거야. 유난히 내 손에 착착 감기는 그런 게 있잖아요. 형광펜도 그렇고 볼펜도 그렇고. 자, 오호통제라 계속 나오죠, 여러분. 이거 쌤이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는 제문에서 흔히 나오는 구절이라고 했었어요. 자, 이런 부분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 그쵸? 자, 이어서 볼게요. 자식이 귀하나 손에서 놓일 때도 있고 비복이 순하나 명을 거스릴 때가 있나니.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이 아무리 귀해도 내 손에 떠날 때가 있고 비복은 여러분 이제 종들이에요. 내 종들이 아무리 순해도 내 명령을 안 들을 때가 있는데 너의 미묘한 재질은, 즉 바늘이죠. 재주와 기질이에요. 너의 미묘한 재주는 나의 전후의 수응함을 생각하면 자식에게 진하고 비복에게 진한다. 여러분 이 진한다라는 말이요 낫다는 말이에요. 자식보다 낫고 이 종들보다 낫더라 라는 거야. 즉 수응한다라는 건 여러분 요구에 응하다 이런 말이에요. 천은으로 집을 하고 오색으로 파란을 놓아 격고름을 채였으니 부녀의 놀이개라. 즉 여러분 이 사람은 이제 그 천은 약간 은으로 만든 이제 바늘집을 만들어주고 오색으로 이제 파란을 놓는다라는 거는 이렇게 뭐 염색약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격고름에 놨다. 즉 내가 이 바늘을 굉장히 애지중지 여겼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늘을 보관할 때도 굉장히 내가 좀 잘 만들어준 곳에다가 놓았다라는 거죠. 즉 바늘을 애지중지 대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밥 먹을 때에도 만져보고 잠잘 때에도 만져봐서 너로 더불어 친구처럼 벗이 돼서 여름낮에는 주렴이며 겨울밤에는 등잔을 상대하며 누비며 호며 감치며 박으며 공그릴 때. 여러분 자 누비고 호고 감치고 박으며 공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바느질 기법이에요. 그래서 바느질 기법을 열거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와 함께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복미를 두르는 듯 지규법이죠. 땀땀이 떠갈 적에 수미가 상응하고 머리와 꼬리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바늘과 실을 말하는 거예요. 바늘과 실이 상응 이렇게 대응하고 솔솔이 여러분 이건 솔기마다라는 거예요. 바느질할 때 솔기마다 붙여내며 조화가 무궁하다. 즉 내가 이 바늘로 바느질을 할 때는 너무 잘 됐다는 거야. 이 생에 100년 동거 하렸더니 오호 애자라 바늘이여 라는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 100년 동거라는 말은요, 근데 좀 특이한 표현인데요. 자, 100년 동거라는 거는 사실 우리 고전 문학에서 100년의 단위가 나오면 보통 결혼의 관계를 뜻할 때가 많아요. 뭐 사위는 100년 손님이다. 이것도 결혼해서 들어오는 사위인 거고 100년의 정이다. 이러면 이건 부부간의 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바늘과 마치 부부처럼 여겼다라는 거죠. 즉 이 사람이 남편이 일찍 죽었고 자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늘을 마치 남편처럼 여겨서 굉장히 잘 지내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늘이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마치 약간 남편이 죽은 듯 매우 슬프다 라는 걸 강조하려고 쓴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쵸? 자,
자, 오호 애제라 바늘이여 라고 해서 또 한 번 제문 형식이 나오고 있죠. 금년 10월 초 10일 술시에 희미한 등잔 아래에서 관대깃을 달다가 무심 중간에 직근동 부러지니 깜짝 놀라서 아야 바늘이여 두동강이 났구나. 정신이 아득하고 혼백이 산란하여 마음을 빻아내는 듯 두고를 깨쳐내는 듯 이윽도록 기색 혼절하였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 만져보고 이어본들 속절없고 하리롭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마치 바늘이 끊어지던 그 순간에 나는 마음이 깨지는 듯 머리뼈가 깨지는 듯 했대요. 직유법이죠. 자, 그만큼 슬펐다는 거죠. 정신 차려서 막 만져봤는데도 이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여러분 기가 막히고 혼이 나갈 정도로 슬펐다는 거야. 자, 여러분 이 부분은요. 바늘이 지금 부러진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바늘이 부러진 그날 밤 이런 거죠. 근데 그때 내가 기절을 하고 혼이 나간 듯 했대. 사실 여러분 과장법이죠. 물건이 망가졌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이 과장을 통해서 이 사람은 그만큼 내가 슬프다라는 거를 표현하고 싶었다는 거죠. 자, 편작의 신술로도 장생불사 못하는 여러분. 편작은요. 중국의 전설 속 명의예요. 근데 이 전설 속에 의사가 와도 이건 살리지 못할 거다라는 거죠. 동네 장인에게 떼이련들 어찌 능히 떼일손가. 여러분 떼다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 약간 대장장이들이 이렇게 납땜하듯이 바늘을 이어붙일 수 있나라고 봤는데 그것도 불가능했다는 거죠. 한 팔을 베어낸 듯 한 다리를 베어낸 듯. 여러분 자 뭐뭐한 듯 직유법이고요. 그리고 대꾸법이죠. 나는 바늘을 잃은 슬픔이 마치 신체 일부가 잘려나간 듯 했다라는 거죠. 아깝다 바늘이여 옷서플 만져보니 꽂혔던 자리가 없네. 오호 통제라 내가 삼가지 못한 탓이로다. 즉 내가 이거를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화자가 지금 자신을 약간 좀 이제 한탄하고 있는 거죠. 무죄한 너를 마치니 즉 죽었다는 거죠. 백인이 유아이사 뉘를 하나며 뉘를 원망하리요 라는 거죠. 즉 여러분 이 백인이 유아이사다라는 거는 이게 이런 뜻이에요. 100명이 나로 말미암아 죽었다. 즉 내 탓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관용적 문구예요. 누굴 탓하고 누굴 원망하겠냐 서리법. 바늘이 깨진 건 다 나 때문이다 라는 거죠. 능란한 성품과 공교한 재질을 나임으로 어찌 다시 바라겠냐 서리법이죠. 절묘한 의형은 눈 속에 삼삼하고 특별한 품제는 심해가 삭막하다. 여러분 삭막하다라는 거는 외롭고 쓸쓸하다라는 거죠. 네 비록 물건이나 무심하지 아니하면 후세에 다시 만나 평생 동거지정을 다시 이어 100년 고락과 일시생사를 한 가지로 하기를 바라노라 라고 해서 여러분 이 사람은요 다음 생에 다시 만나서 네 바늘과 내가 다시 평생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훗날에 다시 만날 것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죠. 즉 이건 여러분 윤회사상이에요. 윤회사상은 불교적 가치관인 거죠. 그래서 다음 세상에도 우리가 연이 있다면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바늘을 잃은 슬픔과 다음을 기약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특이하죠, 여러분. 이렇게 바늘 하나 끊어진 걸로도 이 사람이 이렇게 좀 슬퍼하는 걸 보면은 요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물건들을 함부로 대하고 쉽게 대하는지 좀 느껴지죠.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막 바늘 끊어진 거를 슬퍼하는데, 그쵸? 자, 여러분, 우리가 체크할 게 좀 하나 있는데요. 아까 쌤이 이 100년 동거, 이 부분이 그 부부 간의 사이를 보통 100년의 약속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동거지정, 그리고 100년 고락, 일시생사 이런 것도 다 부부 사이를 뜻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바늘을 마치 어떤 부부 간의 그런 각별한 사이다 이런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늘이 부러진 거를 남편이 죽은 것처럼 되게 극대화해서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전반적으로 여러분 대꾸법, 직유법 이런 표현들도 많기 때문에 이 작품은 산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마치 온문처럼 좀 표현 기법을 잘 해석을 해줘야겠다라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성격만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여러분 슬퍼하고 있죠? 애도적, 애상적, 죽은 이를 추모하는 느낌, 추모적, 그리고 내 마음을 담담히 털어내고 있죠? 고백적. 그래서 이런 성격들이 있다라는 것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영상이 끝나도 호흡이 길었으니까 꼭 읽어보고 뭐 궁금한 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정리해서 질문을 해야겠죠?